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클 뉴스의 김경배입니다. 운전석 이외의 공간을 기관 구조물로 가득 채워서 증기 기관차나 디젤 기관차를 끌게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관차와는 개념 자체가 다른 동차가 등장되면서 전기 기관차나 객차, 화차의 동력 전달 방법도 바뀌게 됩니다. 이번 주에도 다양한 단신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의 중심축을 넘어 기관사라는 호칭도 바뀌게 되는 3편, 세계로 향하는 코레일을 하이라이트로 준비했습니다. 금주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한국철도 110년사 특집 시리즈 그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을 전해주기 위해 손용주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손용주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철도는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고비들을 넘겨왔는데요. 이게 전부는 아니겠죠? 네, 물론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암울함보다는 미지를 향해 도전하는 현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3편에서는 한국철도 위상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지난 2편에서는 고작 2642km만 남기게 된 남한 측 철도마저도 한국 동란이 그 명맥을 이을 수 없을 정도로 초토화시킨 한국 철도의 어려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철도 110년사의 마지막 편인 3편에서는 지금까지 고난을 딛고 일어선 한국 철도 위상으로 이어지는데요. 1967년 증기기관차의 완전 퇴장을 마무리하면서 강인한 디젤 원동력의 기차를 대중교통수단의 중추적 역할로 부활하는 해결책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험난한 길을 걸어오면서 육성돼 온 한국 철도 산업은 계속해서 안전성과 편의는 물론이고 속도 향상에 우선하는 새로운 열차 개발에 주력하게 되고, 이런 성과는 기관 방식은 물론이고 특성까지도 달라진 거작, 전기동차 등장이라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 동차는 운전석을 제외한 모든 공간에 가득 찼던 기관 구조물에 의해 객차나 화차를 움직이던 증기 기관차, 디젤 기관차는 물론 전기 기관차와도 구조나 외관 자체가 전혀 다른데요. 그리고 동차의 등장은 기관사라는 호칭마저도 운전사로 바뀌게 되는, 다시 말해 새로운 직업군으로 전환하는 동기와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기관사가 아닌 운전사가 운행하는 동차와 기관차의 또 다른 차이점은 안전 차원에서 더 넓은 시야를 제공하는 운전석 공간이겠고, 그 다음은 뒤편에 마련된 안락한 객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중요한 사항은 고속으로 운행되는 열차일수록 안전이 중시돼야 한다는 점에서 강도 높은 대형 안전 유리가 운전석 전면부에 장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형 유리를 운전석 전면부에 장착하는 방법으로 항시 깨끗한 전방 시야를 유지시켜주는 이런 철도 산업 기술의 안전성은 개발과 생산을 더 급가속시키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운전석과 승객 좌석이 한 공간에 있게 된 것은 동차의 등장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때부터 친환경 전기동차가 운행됐으니까 교통 부분에서 가장 먼저 환경보호에 앞장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관차 시절에는 운전석 유리가 아주 작았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커져서 시야 확보도 용이하겠지만 안전 운행 면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의 동차 전면 유리는 대부분이 다중 접합 공법으로 가공된 대형 안전 유리가 장착돼 있어서 시야 확보가 뛰어날 뿐 아니라 탁 트인 상태에서 운행을 하다 보니 안정감을 더해준다고 하는데요. 이런 동차의 활약상을 이번에 준비했습니다. 급행에서 우등으로의 전환 시기마저 앞당기게 한 것은 물론이고, 동차 명칭 또한 9,900개 전차로 불러지는 차호 시대의 본격화를 알리게 되죠. 엄밀히 말하면 이때부터 친환경 전기동차가 가동되기 시작한 것인데요. 기관차 대신에 모터들을 구동시키는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필수 요건이었기 때문에 선로를 따라 전선을 설치하는 추가 작업이 시작됩니다. 1969년 중앙과 태백에 이은 영동선 건설 마무리로 전철화를 구축하게 된 당시 철도청은 본격적인 전기 철도 시대 개막을 여는 전기기관차 도입을 추진하게 됩니다. 중앙선과 태백선에 이어
1972년 전기기관차 도입은 수도권 구간과 서울 도심을 땅속으로 통과하는 지하철을 탄생시키는 새로운 전기 철도 시대를 공표하는 수순을 밟게 되는데요. 일본 히타치사와 기술을 제휴한 대우중공업이 1980년 철도 차량 부문에서 우등객차 표준형 사양에 맞춘 우등형 전기동차를 생산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일반실에서는 통일호 객차와 같은 전환식 시트인데 반해 특실에는 관광호 일반식 좌석처럼 전환식 리클라이닝 시트가 배열돼 있어서 당시에도 일반실과 특실 운영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던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등형 전기동차는 철도청에서 운용하던 대한민국 최초의 중장거리 여객 전용 전동차이었던 만큼 내 외장 인테리어에 충실을 기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반세기 동안이나 국민에 발휘되어 온 무궁화호는 차세대 친환경 국산 열차 누리로의 개발로 이제 서서히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손영주 기자, 그렇다면 1972년에 도입된 전기기관차가 서울 도심을 땅속으로 연결하는 지하철의 원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히타치사와 기술 제휴로 대우중공업이 우등형 전기동차 생산 기회를 갖게 되면서 전환식 리클라이닝 시트를 선보이게 됩니다. 리클라이닝 시트라면 특실에서나 볼 수 있던 건데 이때부터 국산화가 되기 시작한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등형 전기동차는 중장거리 여객 전용 전동차인 만큼 내외장 인테리어에 충실을 기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반세기 동안 국민의 발을 자처해온 무궁화호도 한국 철도 산업을 격상시키기 위해 그 권좌를 물려줘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운행하던 동차들이 노후도 됐겠지만 새로운 열차가 개발됐기 때문에 안전과 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열차를 교체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차세대 친환경 국산 열차 누리로가 시험 운행을 거쳐 운행에 들어갔으니 이 동차들도 서서히 물러날 때가 된 것인데요. 새로운 역사에 기록될 친환경 고성능 열차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누리로는 누리와 길의 합성어로 온누리를 달린다는 열차 이름답게 시속 150km로 달리는 친환경 최신형 기차로서 의자 간격도 넓고 전동 휠체어 2석에 일반 휠체어 5석, 그리고 노트북 사용 가능 좌석 14석과 수유실, 장애인용 승강 설비, 화장실 등이 갖추어진 국산 동차입니다. 철도의 이런 발전이야말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배우고 느낀 현실적 경험을 토대로 이뤄낸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70년대 말 급속한 경제 성장과 향상된 국민 생활에 발맞추어 철도는 또 한 번의 현대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될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1972년 수도권 땅속을 누비는 전기기관차 지하시대가 열리면서 1977년 안전성과 편리성을 향상시키는 수도권 열차 집중 제어 장치 설비를 완공한 데 이어 우등열차에도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시켜주는 에어 컨디셔너 기능을 갖춘 냉난방 장치가 적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그런가 하면 서울 지하역에 승차권 자동 발매기가 처음 설치됐고 또 경부선 열차에는 콤파트라는 독실 침대차를 운행하는 등 고객 만족도를 한창 높여가는 상승 기류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호기를 누리던 한국철도에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리역에서 발생된 화약 화차 폭발 사고가 철도 안전 문제를 도마에 올린 것인데요. 이 문제를 극복하는 데 3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지만 한국철도는 다시 차량의 국산화에 온 힘을 경주하게 됩니다. 1980년 완전 제품은 아니더라도 기관차를 비롯한 각종 차량을 자체 생산하게 됐고 1980년 11월에는 국산 우등 전기동차를 태백 영동선에 취역시키는 계가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도로 교통체증이 심화되는 시기에는 충북선과 호남선의 복선화와 경수 간의 복선화에 이어 1986년부터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시켜주고 있는 성북 의정 부간 복선 전철도 개통 효과로 철도가 다시 그 맥을 뚫어주면서 기선도 되돌려받게 됩니다. 이후 1988년에는 금정에서 안산 사이의 안산선, 1993년에는 사당에서 인덕원 사이의 과천선 부분 개통에 이어 1년 후에는 과천선을 전면 개통하면서 수서에서 오리 사이의 분당선을
복선 전철화하는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도로 건설에 비해서 자동차가 계속 폭주하다 보니까 도로 정체가 심화되고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철도가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게 된 것이군요. 네, 당시 이런 개통 효과는 새마을호 등장과 전철시대 개막과 함께 철도의 기선을 되돌려받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데요. 그 활약상을 준비했습니다. 전철화를 향해 한창 도약하던 1987년에는 최고로 빨리 달릴 수 있는 새로운 동차형 새마을호를 우리 곁에 등장시키게 됩니다. 기관이 차지하던 공간에 운전석과 승객실 마련 차원을 넘어서 아예 두 대의 동차가 앞과 뒤에 붙게 되는 이 열차가 바로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용하는 우등형 디젤 유압식 동차인 것입니다. 운전자가 앞에 타면 전방향으로, 뒤에 타면 역방향인 후방향으로 질주하는 이 동차는 두 개의 기관이 앞뒤로 붙었다는 데서 푸시앤풀 또는 PP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열차 편성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었던 만치 편성 대상 차량 번호가 일정하지 않은 점도 있었지만 이 동차형 새마을호는 서울 올림픽을 앞둔 1987년 첫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저 때만 해도 참 신기했었는데 운전자가 앞에 타면은 전방향으로 또 뒤에 타게 되면 역방향으로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구성된 동차가 바로 새마을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디젤 하이듀레리 카로 불리는 이 새마을호 열차는 1994년까지 대우중공업을 비롯한 한진중공업, 현대전공으로부터 국산 차량을 반입 운용됐고 이를 기회로 증설과 고급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철도청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립 상황에서도 신형 동차 개발을 늦추지 않았다는 것이네요. 네, 상황은 어려웠지만 철도청은 6량 1편성이던 기존 출력을 8량 1편성으로 올리는 혁신 기술을 창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현실적 문제인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28대 모두를 리스 구매로 결정하게 됩니다. 네, 어렵게 탄생된 이런 동차들이지만 새로운 시대에 앞서서 어쩔 수 없이 전성시대를 접고 이제 그 하나 둘 레일을 떠나는 그런 신세가 됐네요. 네, 어느덧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요. 명예롭게 퇴역하는 새마을호 동차를 준비했습니다. 1987년 봄눈이 채 녹기도 전 차가운 대지를 뚫고 솟구쳐오른 동차형 새마을호는 어느덧 정해진 내구연한 20년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도입이 시작된 2007년형부터 순차적 퇴역이라는 운명을 맞고 있지만 코레일은 오는 2011년에는 1974년형 새마을호 교체까지도 앞당긴다는 안전과 편의 대책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래 묵을수록 좋은 것이 있는 반면에 진보를 추구하는 과학과 개발은 새로운 것이 더 좋을 수밖에 없다는 뜻에 항변할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철도의 과감한 변신 역시 찬사받아 마땅하고 이런 끊임없는 도전과 발전이 있었기에 2004년 4월 1일 철도 사상 대변혁을 예고하는 KTX 고속철도 시대 돌입을 가능하게 했다고 판단됩니다. 네, 그 새마을호 후임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비추라는 그런 열차군요. 네, 그렇습니다. 산업화 시대를 초월하듯 질주해온 새마을호를 너무 빨리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이 열차. 바로 시속 180km의 속도감을 뜻하는 빛과 길의 합성화가 만들어낸 비츠로호입니다. 비츠로호 주행 속도가 시속 180km라면 새마을호보다 빠른 열차네요. 네, 그렇습니다만 새 시대의 주인공인 비츠로호보다 2배 정도 빠른 KTX1이 이미 운행되고 있었고 지금은 이 성능을 능가하는 KTX2 산천이 고속철도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어서 이에 대한 관련 자료를 모아봤습니다. 서울 부산 도착 시간을 3시간으로 단축시킨 반나절 왕복 생활권 진입에 이어 경부고속철도 전 구간 개통은 2시간 거리로 단축한 만치 이런 성과야말로 대혁신과 변혁을 동시에 일으킨 셈이기 때문입니다. 첫 발을 내디딘 KTX는 프랑스 기술로 만들어졌지만 경부와 호남 축의 주요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은 물론이고 교통난 해소에도 큰 도움을 주게 된 것입니다. 비행기 이용보다 편리하고 쉬운 KTX는 좋은 반응 이상으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게 됐고 이에 정부는 2006년 한국형 고속철도 개발 계획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 성과물은
바로 세계로 뻗어나갈 KTX 산천이라 불리우는 한국형 초고속 열차인 것입니다. 독일이나 일본 등이 고속 전철에 대해서는 세계 노하우를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제3위의 그 대국으로서 고속 전철의 의미를 상당히 부여할 수도 있고요. KTX2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예를 들어서 전후방 같은 경우를 교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운신의 폭이 이제 좁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2세대 같은 경우에는 360도를 회전한다든지 또 좌석을 예를 들어 소비자 중심으로 많이 바꾼다든지 또 기술의 자유도 측면에 있어서는 K2-1에 비해서 굉장히 노하우를 많이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립도 측면에서 또 국산화 기술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또 제3세계에 진출해야 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KTX2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분야인 경우에는 전체 그림상으로 볼 때는 질적 양적 수준으로는 세계 5위급으로 많이 진출했지만은 세부적으로 원천 기술을 하나하나 따져보게 되면은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기술은 상당히 지금 적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아쉬운 부분이 많았는데 이 KTX2 같은 경우에는 KTX1에 비해서 원천 기술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우리의 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KTX2의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도 많지 않고 또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던 시절 전국 방방곡곡을 오가며 수많은 사람들의 발이 되는가 하면 또 소식을 전하는 파발마 역할까지 하던 결실의 초석, 완행기차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과 그렇게 함께하던 비둘기호와 통일호는 이제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발전이 일궈낸 영광이라는 그늘에 묻혀서 오래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50년대를 그리는 가슴과 마음에서 퍼져나간 아련한 기억들이 그 옛날 완행열차의 추억 속 사연들을 고이 간직한 공간으로 계속 남아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현재 인피역을 비롯한 12개 간이역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됐는가 하면 가치와 장소의 특수성은 촬영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학과 음악을 비롯한 각 작품에서의 주요 소재가 되는 것이겠지만요. 이렇게 110년의 우리 철도 역사 저변에서는 아직도 그 옛날 칙칙폭폭의 여운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어쨌든 하나는 해결한 셈이 됐네요. 철도가 고속화되면서 느긋한 기차여행을 즐길 수 있는 낭만감은 사라졌다 해도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요. 네, 말씀처럼 점점 사라져가는 기차 여행 분위기를 못내 아쉬워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흔들리고 덜컹거리는 차창 너머로 펼쳐진 풍경과 함께 하는 것이 기차 여행의 묘미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그렇겠네요. 이제 완행이라는 열차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서 더 이상 기차도 서지 않는 곳도 늘고 있다던데요. 네, 더 이상 열차가 서지 않는 역도 늘고 있습니다. 무정차 간이역이라고 부르는 이곳은 이제 애심을 울려주는 연주와 노래만이 기억하는 그런 곳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도약하는 고속철도의 임무 또한 막중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계로 향하는 고속철도 기술과 철도의 산교육장으로 거듭나고 있는 박물관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애정어린 신조와 꾸준한 개발 의지, 그리고 노력이 없었다면 촉망받는 한국형 고속열차 KTX 산천의 자체 생산 역시 생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울러 프랑스가 만든 KTX보다 시속 300km에 도달하는 순간 가속도가 훨씬 빠른 초고속 열차 KTX 산천을 개발했다는 것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뜻인 만큼 국가 경쟁력 확보에도 큰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더 긍정적 생각에서는 선진국 대열 앞에 우뚝 서게 된 우리 철도 산업을 보다 빨리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촉진 역할과 국가 미래를 책임질 신선장 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는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대규모 운송수단으로, 국민의 생활수단으로, 그리고 문화의 전파수단으로서의 역할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런 원초적 능력과 자원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철도 박물관은 손색 없는 산교육장임이 틀림없다고 생각됩니다. 어린이들에게는 과학적으로 발전해온 철도 변천 과정이라는 공간 속에서
현실과 미래를 오가는 체험을 몸소 느껴볼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보잉 747과 맞먹는 초고속 열차 개발의 꿈도 함께 가져볼 수 있는 기회까지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진보적 과학을 현실화하는 용기를 심어주는가 하면 또 이와 더불어 의욕까지 불어넣어주는 철도박물관의 생동적 감성이야말로 철도 역사관과 함께 명소화하기에 충분한 여건과 조건을 갖췄기에 더더욱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영유 기자, 뿌리가 깊어야 좋은 과실을 맺듯이 철도가 발전하면 할수록 철도 역사관의 입지도 커져야 한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크로드로 향하고 있는 한국철도 역사는 역경과 고난을 뒤로 한 채 이제 정시 출발, 정시 도착이라는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을 1시간 30분대에 연결하는 초고속 시대를 예고한 만큼 후세를 위한 문화적 가치 창조에도 그 힘을 배분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역사 보존에 더욱 힘써야 할 그런 시기가 됐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 산업국가로 우뚝 서면서 시작된 고속도로 개막 이후의 성과와 결실을 제치고 한국철도 기술이 다시 한번 첨단화된 고속화 시대를 탄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야말로 역사적 보전 가치가 크다는 뜻입니다. 네,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역사적 가치관을 빨리 찾아야 한다는 송영유 기자 말씀 잘 새겨둬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국철도 기술력은 곧 세계를 향한 도약이자 발로입니다. 이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는 뜻에서 철도 역사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구촌 시대에 걸맞는 전국 교통시대의 개막으로 한국철도의 힘과 그 능력을 입증해 보이는 그날 역시 멀지 않았다는 믿음으로 3편 연속 이어진 한국철도 110년사 이제 금막을 내립니다. 다음 순서는 한 주간 있었던 소식을 정리한 주간 단신입니다. 주간 단신입니다. 우수주유소 견학과 최상의 서비스로 주유소 품격을 높이는 마케팅 공개 강좌입니다. 주유소 거리 제한 폐지와 정유사들의 시설 확충으로 대부분의 주유소들이 가격을 낮춰 판매량을 늘리고 있는데 반해 이 주유소는 국내 최고의 휘발유 경유 가격을 유지하면서도 월 1,500드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이렇게 돈만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회가 긍정적으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도 그런 바른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을 하고 고객들한테 대하는 그런 서비스도 어떤 마음에서 마음으로의 전달이 중요하게 전파가 돼서 저희 주유소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 나아가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밝은 마음으로 우리 사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서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는 8개 주유소에 셀프 주유소 3개가 에워싸고 있어도 고객이 몰리는 이유는 바로 MK택시와 같은 진정한 서비스에 있습니다. 다른 주유소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서비스와 직원들의 자발적 행동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네, 일단 세차장에 지금 진행하는 거 보니까 뭐 하나 닦는데도 굉장히 구석구석 많이 닦고 그리고 대신 빨리 닦고 또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뿌려주시는 거 보니까 뭐 향기도 나게 다 뿌려주시고 타이어까지 다 하나하나 걸레주는 거 보니까 뭐 깜짝 놀랐네요. 인사도 잘해주시고요. 설명도 잘해주시고요. 너무 친절하세요. 비싸면 비쌀 카페요. 타이어 업계가 친환경 타이어 품질 향상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금호 타이어가 타이어도 친환경이다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유럽 지역에서 판매되는 모든 타이어에 친환경 표식인 EU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기 때문에 2011년도부터는 관련 업계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입니다. 연비와 제동 성능은 물론 소음 등에 대한 시험 결과에 따라 등급이 부여되고 이를 라벨로 부착해야 하는 만큼 최소 기준에 못 미치는 제품은 앞으로 유럽 지역 수출이나 판매가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 NHTSA와 캘리포니아주, 일본 등에서도 유사한 환경기준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는 이미 친환경 에코타이어의 연비와 배기가스 비교 시험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지난 20일 환경부가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친환경 운전 포털 사이트 에코드라이브가 오픈됐습니다. 에코드라이브에서는 자신의 자동차 친환경 레벨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친환경 운전 가상체험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친환경 가상체험을 통해 획득하게 되는 인증 마크를 자동차 검사 시 제출하면 수수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문자나 또는 일방적 정보 제공의 사이트와는 달리 이용자들이 자신만의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고 비교해서 더 우수한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참여 공간도 마련돼 있어서 대기오염물질 저감은 물론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홍보대사로 선정된 이세창 씨가 함께하는 친환경 체험 영상을 비롯해 10가지 약속 서약하기와 같은 서비스에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친환경 운전법을 공개하는 교육 영상 20편에 이북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